수업을 듣고 나면 내 연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고 어떤 연구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보다 명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뭐 과제를 하건 아니면 독립연구자로서 연구를 하든 간에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까, 그리고 어떤 분석을 할까, 여기에 너무 몰입이 돼서 막 이렇게 너무 머리 아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한 가지 길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는 목적이 아닌 도구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보통 또 양적 연구 방법을 하게 되면요, 이른바 데이터 만능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을 하고 데이터 연구를 하는 사회과학자로서 늘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게, 데이터는 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뭐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우리 아카데미아라는 학문 공간에서 서로 논문을 쓰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가 있습니다. 논문 모르면 신뢰가 될 수도, 요즘에 논문 어떻게 돼가고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데이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통상적으로 아마 쓸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데이터만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진척이 되지 않는 연구자로서, 당사자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확보했는데 왜 연구는 되지 않는 것일까? 왜 그 실마리를 풀기가 힘든 것일까? 우리가 너무 데이터에 몰입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돌린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앞 단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연구 문제가 존재해야 합니다.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치화된 데이터로 설득해 나가는 게 제가 논문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은 데이터만 돌린다고 해서 이게 논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왜 그렇지? 왜 이럴까라고 하는 why 퀘스천을 토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검증해 나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설득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답을 찾아갈까? 그러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데이터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 논문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늘 데이터는 설득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연구 문제가 연구 방법론을 결정한다라는 섹션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보통 연구 주제 따로 찾고, 연구 방법 따로 쓰고, 참고 문헌 따로 찾아보고, 빡 쓰긴 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됐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논문을 쓸 때 연구 문제로부터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담겨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연구 방법이 결정이 되는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서 통상적으로, 암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연구 방법이 아마도 구조방정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기도 되고요, 경로도 되고요, 그리고 상관관계도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대세 연구 방법론 같은 거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의 확장자이긴 하지만 보통은 줄여서 PPT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데 PPT도 아시겠지만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템플릿에 자기의 내용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용을 쓰고 그걸 예쁘게 꾸미는 게 템플릿인데
그 템플릿에 자기 내용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이 사회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why 퀘스천이 나왔는데 이 물음을 답할 연구 방법을 내가 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니면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구조방정식으로만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 방법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세 연구 방법을 꼭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세 연구 방법론 같은 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자, 연구자로서 자주 빠지는 함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석이 대세라고 하던데 이 분석을 해야 조금 더 멋져질 것 같은데 이게 좀 멋져 보이고 싶은 욕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는 나를 넘어서서 연구 출판물을 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나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멋진 연구 방법론에 멋진 변수들의 모든 가설이 채택되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꼭 그게 연구의 본질이자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통계 프로그램 이런 거 써야 된다던데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논문들 보면 이 분석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광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연구는 IBM SPSS 15를 윈도우즈 환경에서 구동하였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논문에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재현도 돼야 되고 반복도 돼야 되고 뭔가 그런 과정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집대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면 우리 버그 디버깅 할 때 로그를 찾아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분석은 이런 환경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의미이지 이 분석 프로그램을 쓰세요라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게 대세입니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실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떤 강의실의 온도는 어떻고 어떤 상태였고 사람들의 느낌은 어땠고 어떤 환경을 제공했고 이런 것들도 쓰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의 과정의 기록이다 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혹들은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섹션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반복하면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논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연구자로서 내 주장을 담백하게 기술해 나가야 하지만 객관성을 띄어야 하지만 나의 주장을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된 데이터로 설득을 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내 주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지? 그리고 내 주장의 근거를 어떻게 확보하지? 라고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수집 방법이나 그 설득에 관한 논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어야 되는 게 데이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이터를 쓰게 되면 데이터 만능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왔잖아. 데이터잖아. 데이터 아주 만능론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측정값이 나왔어 라고 한다면 그 측정 어떻게 한 건데 어떤 신뢰도와 어떤 타당도를 확보해서 어떻게 측정을 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그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심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3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수치화된 기록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묻고 싶은 거 묻고 답을 얻는 게 그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물을 때도 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소위 말해서 바이어스, 오염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또 대답하는 사람은 잘 대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집 자체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고 웬만하면 뭐 수집된 기계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응답에 있어 가지고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내용들도 심화 과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자가 주로 하는 착각들은 이렇습니다.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 많으면은 데이터 막 몇 부, 몇십 부, 몇백 부, 몇천 부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론적 토대라고 했습니다. 지난 심화 과정에 이론적 토대 위에서 내 연구가 내 관점이 설득될 수 있는 연구 영역 안에서 경험 연구를 토대로 나온 왜 그럴까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연구 가설이 나와서 연구 가설을 측정할 그 척도 각각의 그 구성 개념을 측정할 척도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사람들, 그냥 길 가는 사람들, 아니면 정제화되지 않은 문항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없는 문항으로 아무리 몇천 부를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설득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수치화된 자료가 많더라도 연구자가 초기에 구조화하고 논리를 세워가는 과정이 없으면 이 내용들은 쓰임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까? 내 연구에서 말이죠. 그 예시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예시를 보고 나시면 이제 이런 쪽으로 나는 데이터를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각의 자기만의 연구 분야에서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연구 문제에 따라서 결정하는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정책학 박사이기도 하니까요. 먼저 정책에 관련해서 정책의 도입에 관해서 어떤 조례, 자치단체는 아시다시피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도입이 될 때 보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도 저는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럴 때 확산이 되었다, 확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1과 0으로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의학에서는 생존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정책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거기까지가 그 생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0과 1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활용해서 이 정책의 확산을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학생의 학년에 따라서 수업 스트레스가 다를까? 같을까? 이렇게 비교할 때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의 뭐 기술 스트레스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날까? 이런 것들은 집단 간 비교를 봐도 충분하고요. 두 집단일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T 검정을 활용을 하고요. 3개 집단 이상이다.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아노바 분석을 실행을 해서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수업 스트레스가 수면 부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은 평균이나 뭐 이런 걸로 분석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는 뭐 고급 통계, 로지스틱 회계 등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실 때 보면 어떠한 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뭐 평균 비교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행위라든지 확률적으로 뭔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계라든지 좀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나의 연구 주제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연구 방법을 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요. 그냥 집단 간의 차이 같은 거는 평균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 넘어서서 확률적으로 뭔가 추론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연구 방법론에 나오는 고급 통계 기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요렇게 맞춰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늠자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아니면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에서 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싶은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Y 퀘스천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향 관계까지 고려해서 내 주장을 강화해야 될지를 정한 다음에 이런 연구 방법론들을 적용해보면 조금 더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리듯이 연구가 입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구조가 조금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논문의 팁이라고 하면 팁이고요.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제 동료들이 이렇게 쓰지 않아서 이게 저는 편한 방법이라 그냥 뭐 검증 일반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논문을 쓰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문헌 폴더 정리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논문 정리는 따로 뭐 엑셀 시트나 뭐 여러 가지로 해둘 수는 있지만 그 실제로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논문을 쓸 때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서론에서 내 주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논문들을 서론 폴더에 다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용할 때는 학술지 표기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저자 이름을 쓰고요. 2명일 때는 2명 다 넣어주기도 하고요. 3명 이상일 때는 뭐 왜, 뭐 등, 뭐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각 장별로 논문을 가져다 놓으면 비교적 그 본문을 찾아가기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론에도 나왔는데 이론적 배경에도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요즘에 대기가바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장마다 파일을 별도로 둔다라는 것만 세워놓으시고 저자 이름만 앞에 붙여놓으면 생각보다 색인이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켜보시다가 알림도 받고 싶고 내 구독 목록에 있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철주야 연구, 학문 활동에 매진하시는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